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침공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에 더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촬영하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국정원의 이 보고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촬영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에 들어왔고 나머지 4대는 교란용으로 경기도 파주 지역에 김포 지역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보고서는 12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국정원은 5대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1에서 6m급으로 소형 위주 20여 종 500대 정도로인데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가 한 1000여 대로 저희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한 500대 정도로 우리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북한이 고체 엔진 실험을 했는데 이 고체 엔진 실험이 ICBM급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을 했는지 그래서 추력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엔진을 단 ICBM을 개발할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미 대륙을 모두 강타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파괴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북한의 외무상을 지낸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도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숙청 이후에 처형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강남에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샀던 중식당이 있는데 이 중식당은 그동안 중국 당국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밝힌 내용, 그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렇게 우리 국정원 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강남에 있는 이 동방명주라고 하는 중식당은 우리 당국도 중국의 비밀 경찰서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된 사실을 우리 정보당국도 확인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속보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죠. 올해 3월 8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셨던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이 윤핵관 4인방 가운데 일장이다라고까지 자신감을 표력했던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 권성동 의원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일까?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 4인방을 지칭했을 때 자신이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랬고 윤핵관 일장은 바로 나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 4인방 가운데 일장은 나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표면적으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당이 용산의 하수인이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5분들에게 제가 권성동 의원이 사퇴를 했다라면 왜일까? 그리고 그 사퇴를 시킨 사람은 본인 스스로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까? 그걸 이제 여쭤봤습니다. 답을 다 쓰셨는데 한 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현 의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그 권성동 의원이 대표 경선에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그 소위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썩 그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이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투표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초기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 저 권성동 의원이 밝힌 대로 이제 그 대통령 최측근이 나와서 예. 당원들에게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예. 이 선의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보다는 경선에서 좀 더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대통령과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나설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출마를 고민할 때부터 이런 고민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그동안 열심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고 다니고 열심히 여기저기 대구 신년 인사회 자리도 가시고 뭐 자기가 윤핵관 중에 일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강력한 의지, 출마 의지를 갖고 계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자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기는 사퇴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가 보면 주위에서 이제 그런 또 얘기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조언을 하면서 아니, 모양이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그 좀 더 그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좀 도와주시는 걸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고 실제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또 이제 대표가 돼야 될 사람의 조건까지 제시했어요. 그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맞는 사람 뭐 예를 들어 강력한 대야 투쟁을 전개한다든지 또 보수 정당의 어젠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자기가 지원하겠다 이런 대권 욕심이 실질적인 없는 사람. 그건 빼놓으셨습니다. 대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사람을 자기가 이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로 출마해서 뭐 역할을 하기보다는 배후에서 좀 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또 권성동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진심이 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뭐 추론할 뿐입니다. 본인이 그렇습니다. 또 속내를 밝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원치 않는 퇴장이다. 네,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정말 활발했어요.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찍었어요. 그 각급 대선 후보들이 다 나왔던 그 예능 프로그램 찍고 그다음에 여의도에다가 대규모 캠프까지 사실 냈거든요. 그래서 뭐 400명인가 500명인가 왔다고 기사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 윤핵관으로서. 그래서 내가 또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그걸 제가 보기에 과로를 하면은 자신은 선당 후사를 하겠다는 거죠. 선당 후사.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내가 당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국정 성공이 우선이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내 개인적인 꿈을 접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미묘한 대목이죠. 당원의 우려와 여론 수용. 그러니까 당원의 우려는 친윤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당원의 우려라면은 여론을 수용했다 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신을 향한 나타나는 어떤 국민 지지도 같은 경우도 고려의 대상이었다고 이제 우회적으로 좀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본인은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번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초대 수장으로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근데 지금 지난번에 사실 그 원내대표도 중도에 또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번에 그 본인의 그 의지만 가지고 본인의 그 열정만 가지고 출마했다가 만일의 경우 뭐 안 됐을 경우에 정치적으로도 사실 내상이 심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핵관의 낙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프레임이 짜여버리면은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본인이
정말 가슴 속으로 분노를 삼키면서 그 내성적 차원에서 결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치 않은 퇴장이지만 본인은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선당우사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접었다 이런 네,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압력을 써서 원치 않는 퇴장을 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원치 않은 퇴장은 사실은 뭐 본인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제가 원하던 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권성동 의원 보고 너 나가지 마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두 분 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칠 의원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내 몸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 꼭 막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 예. 이게 자이냐 타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권성동 의원은 저한테 문자가 잘 오지 않는 분인데 문자가 최근에 오고 예. 그리고 최근 1월 2일 날 대구 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540년 전에 이분이 안동권 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사 가셨다고 그랬어요. 조상이. 예. 안동에서 강릉으로 우리가 조상들이 540년 전에 이사 갔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원조 TK다. 아, 540년 안동권 씨와 전부터 강릉권 씨가 한 뿌리다 이 뜻이군요. 예, 안동에 터를 잡고 있어서 예. 그런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은 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인데 1월 2일까지만 해도. 예.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오늘 오전에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사람 마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옆에서 이제는 누군가 와서 슬슬 이제 손을 끌고 가면서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뭐 그 옆에 사람을 끌었겠죠. 근데 옆에 사람을 사주한 옆에 사람은 누구? 옆에 사람을 사주한 사람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대놓고 질문해야지. 예. 윤 대통령이 말렸습니까?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말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렸습니까? 그 옆에 사람이 일단 손을 끌었겠죠.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사주가 누가 전화했느냐. 예. 이 전화 발신지 추적은 아직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 아직 조금 그러면 밝혀지지- 전화했을 예. 가능성 있는 사람 후보군을 추리면 누구 들어갑니까? 뭐 그 윤핵관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대통령은 아니다.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건 아니다? 전화하셨겠습니까? 대통령 뭐 그런 전화까지 하실 만큼 지금 아까 뭐 모두의 뭐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 전화하지는 않았을 테고 예. 어제 또 신년 음악회 가셨어요. 신년 음악회 그런 시그널을 받았을 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자기 몸이 결국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성동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묘합니다. 하여튼 하고는 싶었는데 못하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진 사퇴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스스로 분노를 삼키고 멈췄다 이 뜻인데 누가 말린 사람은 없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또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새의 눈처럼 벌써 아니라고 해서 우리 두 분에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뭐 더 권성동 의원 속내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네. 한 발짝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권성동 의원 출마를 말렸다. 그 권성동 의원이 일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핵관 일장. 일장에게 누가 전화를 해서 말릴 수 있죠? 장재현 말을 의원- 안 듣겠죠. 그렇죠. 장재현 의원은 뭐 아마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재현 의원이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이 권장 브라더라고 했잖아요. 예. 브라더스 뭐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형 나가지 마 이런다고 듣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일장을 주장했는데 예. 어라 일장이 아니었나벼 아,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지율의 문제인데 종합하면 하룻밤 사이에 어제까지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고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왔었는데 밤사이에 이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계속해서 출마의 변처럼 얘기했던 것과는 굉장히 상황이 맞지가 않죠, 앞뒤가. 예. 그냥 본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당을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최측근이 당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공천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말릴 사람은 저는 그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는 굉장히 본인은 의지가 강했지만 이번에는 뭐 눈물을 삼키며 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예. 봅니다. 윤심이 작동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현. 예,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전 이미 윤핵관이 아니라 윤주핵관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윤 주변 핵심 관계자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좀 들었었고 그리고 장지원 의원하고도요. 뭐 당대표 출마하기 이전부터 사이가 좀 틀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좀 그래서 본인이 일단 윤 대통령의 마음은 뭐냐면 권성동 의원에게 별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전적이 있잖아요. 안 좋은 전적들이. 체리따봉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본인이 불러줘서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악연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도 윤핵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윤핵관 출신들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권성동 의원이세요. 그럼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끝까지 나온 거잖아요. 좀 지지율 좀 확인해 보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호구지책이라도 해야죠. 정치적 존재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윤핵관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 좀 가장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맨 마지막도 갑자기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전화가 왔겠죠. 그렇지 않고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누가 했겠습니까? 장지원 의원이 전화한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장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직접 안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윤심을 확인했다. 의중을 확인했으니. 더 가시면 예. 호구지책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가장 근사치에 접근한 답입니까? 그래서 뭐 해석의 영역이죠.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알 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또 누가 입는 것일까요? 반사이익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앞서 김재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차기 당대표의 조건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기 당대표는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 승리를 이끌었던 아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넷째,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인물을 대입해서 꿰맞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 한 3분만 해볼까요? 예,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정도만 해도 되죠. 한동훈 장관 넣을까요, 말까요? 예, 그럼 일단 빼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미 정당에 입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자격이 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의원만 놓고 이 권성동 의원이 말한 4가지 조건, 차기 당대표 조건을 꿰맞춰 보겠습니다. 자, 대권 욕심이 당 이익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은 대권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되는 거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그게 저 화면에 나온 분은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좀 있으니까 분이고.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그 인물 후보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은 탈락.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서 전국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한 대야 투쟁. 나경원 의원이 조금 부합하나요? 예전에 너무 부합해서 너무 대야 투쟁이 그때 강해. 이만한 거 들고 막 들고 하는 예. 그럼 일단 나경원 의원이 좀 부합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 자, 국정 아젠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약간 윤핵관과 비슷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그런가요? 굳이 끼워 맞춘다면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아젠다 이어갈 사람에는 안철수 의원을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정당 정체성을 강할 사람. 뭐 저기는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대권 욕심에서 한 발 떠나 이게 4가지 조건에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유승민 전 의원이 다 안 되나요? 보수 정당 정체성 강할 사람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들어가는데
당원들이 생각하는 보수정당 정체성과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다르죠. 왜냐하면 따뜻한 보수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고 그 권성동 의원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따뜻한 보수, 뭐 개혁 보수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식 이렇게 논의나 주장했으니까요. 이건 뭐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5분에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4가지 조건에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맞는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씩만 이름을 좀 대주십시오. 우리 최 의원부터 누가? 저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교집합은 김기현 의원밖에 없는 것이죠. 김기현. 예. 예. 저는 뭐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도 좀 안철수. 예. 접근했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대부분은 다 부합된다고 봅니다. 네. 유승민도 포함됩니까? 유승민, 황교안 두 분은 아마 좀 어렵다고 빼고. 보죠. 예, 유승민 예. 황교안 두 분 빼고. 예. 예. 저는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나마 교집합에 가까운 사람은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인 것 같아요. 김기현, 나경원. 네. 예. 저도 뭐 김기현 의원하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하게 되는 나경원 전 의원. 이 두 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선언을 대선 안 나오겠다고 나오고 당대표 선거로 나온다면 아. 제가 볼 때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할수 있을 그러면 것 같아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요 세 분으로 좁혀지네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당원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1위, 안철수 의원이 2위, 김기현 의원이 3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사퇴했을 경우에 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3명인 것 같습니다. 셋 중에 누구일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원 명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의 지지자 또는 그렇죠. 또는 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의 예. 여론조사 이런 것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의 지지도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당원이 아니라 이제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1, 2, 3위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이름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관저에 부부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사실을 또 공개했어요. 윤심은 나에게도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안철수 의원 부부도 초청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래서 윤심이 뭔지 좀 파악이 된 거죠. 윤심을 독점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네. 대통령이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해라.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한다는 뜻이죠. 이제 뭐 만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기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미 확대를 해석을 경계했는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윤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 만났죠. 두 번 만났죠. 만났죠. 두 번. 아직 나경원 의원 만났다는 얘기는 네, 없고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윤심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예. 누구에게 갔다 이런 얘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을 두 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당권 주자에 지금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예.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이제 그 부부 동반 초대를 함으로써 예. 저는 그냥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원론적으로도 맞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만일 여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가 만약 이 결과에 따라서 국정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어플레이 해라.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만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만났고 예. 안철수 의원도 지금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예. 저는 그래서 하지 않았던 분들 이라면은 좀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함으로써 윤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좀 확실히 확고한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부부를 만나서 대통령이 당신도 불출마하시오 권성동 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불출마할 분이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김기현 의원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당대표가 접니다. 왜? 총선에서 중도의 표를, 무당층의 표를, 수도권의 표를, 젊은 층의 표를 가장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당대표가 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행사에 나경원 부위원장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그 긍정적인 연대 좀 기대해도 될까요? 나 부위원장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그와 상관없이 늘 서로 간의 교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제 진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를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고 상기시키면서 혁파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안윤연대, 그러니까 안철수, 윤상현 의원 연대,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에 나경원 의원이 합류하는 3자연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룸메이트가 짜져서 당대표에서 붙을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김장연대에 나경원 의원이 합류해서 3자연대와 그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안윤연대의 양강구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쪽은 당대표가 아닌 사무총장을 맡겠죠. 저는 안윤연대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 김장연대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예. 보면 김기현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만약 출마 결심을 한다면 절대로 저분하고 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 나와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윤상현 연대는 물론 하겠지만 어쨌든 양강은 김기현과 나경원 의원이 형성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워낙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예전에 뭐 서울시장 경선도 그렇고 어느 경선을 보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그분 성향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옆에 사람들이 등을 떠밀어서라도 이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뭐 부위원장에 대해서 비상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와도 더 크게 밀어주면 된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봐서는 결국 나경원 의원께서도 전 의원께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당원 투표를 굉장히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구 경북에 그 당권 주자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분이 나와서 아마 김기현 의원과 아마 1대1 구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러면은 김장연대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안윤연대 이렇게 이제 3파전으로 교통정리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예. 저는 그 이른바 안윤연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 출마론을 내세워서 공교롭게도 그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그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낸 것뿐이지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도와주고 연대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해서 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안윤연대라는 것도 현실성은 없는 그런 정치권의 그 화제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 이른바 뭐 친윤 그룹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결선 투표에서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위적인 조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뭐 가짜 뉴스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의 70%는 여전히 그게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댓글도 또 이제 찬반으로 갈렸는데 의원님,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술자리가 실제 했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나요, 다수가? 글쎄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민주당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30%에 속하는 네, 나머지 30%에 저는 속하는 모양인데 글쎄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첼리스트의 그때 그 이제 발언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육하원 측에 맞는 그런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또 김의겸 의원조차도 정말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믿을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남자친구에게 자기네 그 행적의 알리바이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편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이미 정리가 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 이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유정 의원이 나도 그게 사실일 걸로 민다 이러면 좀 얘기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오늘 뭐 언론에 저기 송파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강남 도곡동 부자들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신데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사시다가 송파 쪽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왜?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른바 비윤계 김웅 의원의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쪽으로 전입 신고를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뭐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맞다 이렇게 사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법조팀 기자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청담동 저기 도곡동에 잘 살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좀 여쭤보시면 갑자기 제가 국민의힘이 아닌데 그럼 이쪽으로 방향을 돌릴까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었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6, 7월 달만 하더라도 종로 출마설 얘기가 나왔고요. 종로 출마설 이후에는 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같은 경우가 선대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거 당의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딱 잡아서 그 지역에서 본인이 워낙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전국 선거라 지휘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이동하고 조금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계속 이것이 예를 들면 회자가 되고 이슈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송파든 어디든 상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권해서라도 끌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송파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험지 가셔가지고 본인이 적어도 대권 지지율 2위 정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좀 험지나 아주 상징적인 공간에 가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가 송파 이사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행보 하나 짚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이 신년 음악회 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년 인사회 때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여성 정치인들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 또 윤 대통령이 많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멘트를 주요 이 고위직 간부들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정치 감각이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모습 보겠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이 야, 밖에서 잠깐 나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 좀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여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저한테는 지금도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조수진 의원의 말을 또 평가하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들 일각에서는 정치 감각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용한 내조보다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분씩만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정치 감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예술의 전당 실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안 됐는데 마스크를 두 분은 안 쓰셨네요. 쓰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 상황 전후 문맥을 모르니까 주변 분들이 다 쓰고 계셔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는 이제 5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소외계층에 대한 활동이랄지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때 본인이 대국민 사과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또 대통령께서도 조선일보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되고 보니까 집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그건 정치 초보니까 그런 생각 하셨겠죠. 별로 할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화 시켜야죠. 제2부속실도 만들고 기자들도 가서 공식적으로 취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말 나온 김에 영빈관도 지금 한 달 새 상춘제 포함해서 14번 사용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 발짝도 나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든 누구든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하셔야죠.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변 참모들은 다 쓰셔도 실내에서도 그렇죠?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이 되네요. 그게 이제 뭐 노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냥 생각이 드는데 저게 뭔가 방역법 위반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옆으로 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감각이 탁월한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정치 감각이 탁월한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 뉴스를 봤을 때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가졌던 억측,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청와대 출입기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풀 취재도 개시가 됐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정상화됐으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정, 근거 없는 선입관 이런 것들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둘러싼 여러 가지 억측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입는 상처도 여러 가지로 없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상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저는 그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여사들 공식 일정이 수행 안 하고 따로 만났잖아요, 어린이. 그런 게 사실 공적 외교에, 그러니까 ODA의 좀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모들이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조수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어렵다.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로키로 가는 거, 그런 게 정치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일게요. 그 영부인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내조를 하시려면 야당과 협치하십시오라고 야당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정치 감각이죠. 부인, 영부인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무인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특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소상하게 몇 가지 북한 관련된 이슈를 털어놨습니다. 자, 윤건영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적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12대 무인기 12대 침투라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기 보고된 대로 5대가 맞다라고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용산 그리고 합참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의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북한 전문가 한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정원도 밝혔습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핵심, 그러니까 이른바 P-73구역
비행 금지 구역이죠. 대통령이 있고 우리의 군 시설이 있으니까요. 핵심 참모부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촬영하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차례 왔지만 탐지를 못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그 이후로 우리가 국지방공 레이더 체계를 강화해서 탐지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번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강화 쪽에 4대의 무인기로 시선을 끈 다음에 예. 수도권 내무 깊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본인들의 이 도발, 그다음에 무인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 향후 이제 고강도의 대남 도발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또 하나 오늘 국정원이 밝힌 것 중에 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처형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숙청된 것은 우리 당국도 확인한 셈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뭐 리용호 국정원 입장도 있지만 리용호 외상은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고 또 외무성에서 그렇게 유미우리처럼 4-5명을 동시에 처형할 만한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만일에 이 숙청이 됐다면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예.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할 경우에는 결국 2018년, 19년 김정은의 전방위적인 한반도 정상회의가 실패했고요. 예. 그게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당황했던 리용호 최선희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은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상회의 실패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예. 숙청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리용호라는 인물을 잘 아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 매우 신중하고 여기 뭐 비리나 아니면 이런 데 연루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인물로 평가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리네요.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됐던 이른바 남북평화선언, 또 부속 합의서였던 9.19 남북 합의서. 자,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남북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이 가능해집니까? 지금 이제 이 MDL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나 포사격을 안 하기로 한 거고요. 예. 또 서해는 135km 수역, 동해는 80km 수역,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은 40km 공중, 서부 지역은 20km 공중에서 정찰 대행이나 이 포사격 그 다음에 공중 발사 훈련을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사실상 이거를 유명무실화시키고 공세적인 선을 넘는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9.19 군사분야 합의는 우리 항공전력과 해군전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전력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고 능력을 제약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긴장 완화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건데 만일에 이걸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면 한국군이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 또 예. 육상 전력도 우리가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그럼 매우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북 억제력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까? 대북 억제력은 커지지만 예. 그러나 지금 남북한 간의 모든 군사적 찬열이 단절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도 무력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우리 정부도 강대강 대응으로 지금 맞대응을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양측 다 양보할 생각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예. 그러나 상호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군사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뭐 충분히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긴장 관리, 우발적 충돌 그리고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예. 그다음에 그 데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용산을 촬영하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의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이 그 가능성을 폭로했을 때조차도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느닷없이 군 당국이 어제 뚫렸을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이 용산 지나갔다고 보이는 요 그림 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에게 최대한 최신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인데 그중에 한 대가 서울 상공을 들어왔다 나갔다는 보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미 군 당국은 합참은 용산을 주변으로 들어가 있는 이른바 비행금지구역 P73이라고 하는 영역을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사실을 좀 시인을 했습니다. P73이 뭔가? 이 P는 프로히비티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때는 그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근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해 가면서 그 영역이 지금은 한 3.7km가 됩니다. 반경.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가 P73구역 종로 쪽을 훑고 이렇게 지나간 걸로 그쵸? 돼 있습니다. 이 우리 MBN 스튜디오가 있는 이 중구 이쪽 지역도 P73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와 요 중구 사이 정도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공 2km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상공 2km에서는 대통령실 또 합참까지도 충분히 촬영 가능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뚫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군 당국이 처음에 강하게 부인하다가 세부적으로 이 항적을 추적해 보니 지나간 게 맞다라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시인한 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야당이 지금 청문회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엄하게 문책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잘한 게 아니죠, 당연히. 뒤늦게 시인을 한 것. 시인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시인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거짓말해서는 더 안 되죠. 그러나 어찌됐든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수도 서울의 상공을 뚫었고 더욱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알고 지금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이 얼마나 이제 그 국방 태세가 좀 미비했는가를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그런 지금 실상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응 사격을 한답시고 우리나라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했는데 동해안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서쪽으로 떨어져서 민가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낙탄 사고가 벌어지질 않나. 이번에 무인기가 도발을 하니까 또 경공격기를 출동시켰는데 20년 전에 너트가 없어서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의 정비는 뭐 했으며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공격기가 추락을 하고 까딱하면 조금만 잘못했다면 그 또 인명피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종사들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군이 지금
정확하게 이 요즘 같은 이 첨단 국방 그 무기를 다루는 우리 군이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터져서 당초에는 뭐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또 강력히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니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뭐 이 무인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위험하다든가 서울이 위험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국방 대응 태세가 이 정도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그 도발한 저 무인기가 뭐 비록 2m에서 6m 사이라서 뭐 기껏 무기를 실어봤자 수리탄 1개 정도밖에 못 싣는다. 무슨 뭐 과연 위협이 되겠느냐 이런 소리는 그건 그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레이더를 좀 더 그 섬세하게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또 탐지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2m 정도의 그 무인기라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새떼들이고 풍선이고 다 그 감지가 되어서 실제로 그 다음 날 뭐 또 무인기가 왔다고 출동을 했더니 새떼였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풍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탐지 능력을 좀 더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방부 내지 군사 도발을 그 방어해야 되는 국방 당국자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73 구역으로 비행 금지 구역으로 비행 물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는 이제 이쪽을 커버하고 있는 특수한 군 장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그동안 대통령실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요격 안 한 거 보면 실제로 그런지 그것조차도 이제 조금 의구심을 사게 생겼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이 있는 합참 국방부가 있는 저 지역 P-73 구역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지대인지 우리는 충분히 군사 방어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은 저 사실이 뚫린 사실이 어제 모 언론 신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했던 그 언론에 의해서 첫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오늘 많은 언론들 국정원 군 당국이 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쏙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어제 그 모 언론이 보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브리핑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저도 김은혜 수석이 왜 이걸 뺐는지 왜냐하면 근데 몰랐어. 홍보수석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뺀 브리핑에서 빼고 그냥 그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홍보수석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제적으로 저는 밝혔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군구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질책하고 나머지 얘기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저는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비행 금지 구역에 금지 비행기가 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중 질책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따로 보고를 받던 그 브리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 홍보수석 입장에서 빠지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합참이 뒤늦게 시인하는 듯한 이 모습은 저는 어쨌든 이 군이 국민에 대한 주는 무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은 정말 군 당국이 이 북한 무인기가 P-73 구역을 왔다가 간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추적하다가 비로소 어저께 발견하고 어저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가? 아니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P-73 구역도 뚫렸다라고 주장했던 지난해 12월 29일 이미 군 당국도 뚫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그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제 공개한 건가?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퇴역한 장성이 확인한 내용을 우리 군이 확인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분도 군 당국에 확인했겠죠, 뭐 자기 후배들에게. 뭐 여하간 상관없이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항적에 뭔가 예를 들면 이상이 있으니까는 확인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항적상의 의구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이 이것을 탐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한 게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의 유감이라고 얘기했고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군과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무인기가 침범하면 탐지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알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고 몰랐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예를 들면 탐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내용을 국방부가 대통령과 안보실에 거짓 보고를 한 건지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거짓 보고했다면 대통령을 기망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보고했다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은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어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실 문제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도 거짓말하고 대통령실도 제가 사실상 거짓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 이건 매우 큰 문제가 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경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걸린 문제거든요. 저는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이 부분에 경질하겠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이 내용을 국민이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피치 못하게 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고두고 아마 정치적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화선언까지 또 육사선언까지도 무효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됐던 남북 평화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두 정상 간에 체결됐던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 앞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 군사분계선 MDL 근처에서 양측이 서로 적대적인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비행 정찰 이거를 이제 금지했어요. 서해상, 동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확성기, 대북 확성기 또 대남 확성기를 모두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군 초소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폭파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다 복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대북 억제력도 커지지만 또한 그와 비등하게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폐기가 된 건 아닙니다. 효력이 정지된 건 아닙니다.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검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5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혜정. 사실은 무인기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또 레이더로 어디를 헤집고 다녔는지 잡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국방부를 믿고 이렇게 고조되는 전쟁 불안, 남북 긴장 관계는 고조될 게 뻔하죠. 국민 불안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안보는 보수다라는 레토릭이 이제는 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에서 국민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9.19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의 17차례에 걸친 도발로 형해화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3개월 동안에 15번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죠, 저희도. 그런데 문제는 형해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규탄하면서도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를 조장하면서 뭐 우월한 전쟁 준비 이렇게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이 예. 과연 우리에게 어떤 득이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기본 합의나 어떤 뭐 효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또 국회 비준을 받은 거는 또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또 그런 문제도 있죠. 국회 비준은 안 받았었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기존의 육사 선언이라든지 또 뭐 남북 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부 이제 무력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후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질문이어서 제가 파기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효력 정지를 하게 될 것이고 파기랑 건 다르다. 네, 파기보다는 효력 정지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추후에 다시 그 복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그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 조항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효력 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하기보다는 효력 정지하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력 정지가 되고 나면 사실 9.19 군사합의가 우리가 겉으로는 뭐 존재한다고 해도 이미 북한은 이것을 뭐 헌신짝처럼 버린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9.19 군사합의 지키겠다고 군사적으로 예컨대 뭐 항공 정찰도 못하고 함선이 그 경계구역에서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도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눈 감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이게 이제 정지 절차를 해놓고 우리의 그 국방력을 든든하게 보여주면 그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그런 또 억지력이 되겠죠. 대북 억제력이 오히려 커진다. 봅니다. 1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이미 형해화되고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효력 정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효력 정지를 이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군사 부속 합의서란 말이에요.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부속 합의서인 건데 이미 판문점 선언이 깨졌어요. 북한이 지난해 9월에 핵 무력 법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 이제 사문화된 거라면 그 부속 합의서 성격도 당연히 형해화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바로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을 넘긴 거란 말이에요. 도발 규모와 양상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지 바로 지금 효력 정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효력 정지 선언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압박용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군 또 우리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갖다 효력 정지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도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잠 못 드는 밤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제 조카 한 명이 군대를 갔고 내일 모레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하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본 문제가 분명히 해외 자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대북 리스크. 저는 그래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단을 하나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의를 깨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압력용으로 사용하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현철. 저는 북한을 너무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하고 그리고 9월 평양 선언하고 그리고 9월 평양 선언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대전제는 자신들은 핵을 버리겠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핵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 대전제를 버렸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북한이 바뀐 행동에 따라서 바뀌게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북한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하지 않고 참고만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인기가 날아오고 우리 뺨을 자꾸 때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못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야외 기동 훈련도 못하고 한미연합 훈련도 못하고 이런 군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 북한의 바뀐 태도에 따라서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으로 가야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눈에는 눈 한 3개, 이에도 이 3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갈 때마다 압도적 전략을 강조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30초만 좀 드릴게요. 예, 이런 전략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저는 이제 뭐 핵무력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추가 도발은 물론이고요. 우리에게 이 한반도 정세가 예.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이 대북 정책에서도 뭐 국민의힘 예.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전쟁에 대한 불안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위기감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건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